우리 딸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잘난 본부장님이 알고 보니 제 건물에서 월세 9달을 떼먹고 살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빌부터 사는 그 방 주인이 바로 저라는 것도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한정식집 불합을 지키며 딸 하나 키워낸 60대 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자식 혼사 앞두고 마음 졸여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 누가 노릴까 봐 밤잠 설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제 집 대문을 두드리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기꾼한테 일부러 알면서도 속아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꼬박 한 달을 속아줬습니다. 그놈 입으로 그놈 손으로 제 무덤을 직접 파게 만들려고요. 우리 딸을 홀려서 절 호구 취급하던 그 잘난 본부장 사위님이 어떻게 제 발로 덫에 걸려 들어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속이 뻥 뚫리게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살아온 세월부터 조금 풀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가게 건물 한 채에 노후 자금 따로 챙겨둔 알부자 아지매 소리를 듣지만요. 제 시작은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였어요. 제가 33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수 적고 손재주 좋고 술 한 잔 들어가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순한 양반이었죠. 그 나이도 평소처럼 도시락 싸들고 일 나갔는데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일하다가 발판이 무너졌답니다. 점심도 못 먹고요. 새벽에 싸준 김치찌개가 그 양반 가방 안에서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새빵 보증금 빼면 그게 다였습니다. 품에는 이제 막 돌진한 미선이가 안겨 있었고요. 그 작은 게 배고프다고 우는데 제가 울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장 골목 제일 끄트머리 2평짜리 빈 점포를 얻었습니다. 권리금도 못 줘서 주인 할머니한테 사정사정해서 들어갔죠. 거기서 백반 장사를 시작했어요. 메뉴는 딱 하나. 그날 시장에서 제일 싼 재료로 끓인 국 한 그릇에 밥, 그리고 반찬 3가지.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도가니 고는 일이었어요. 큰 솥에 사골이랑 도가니 넣고 연탄불 위에 올려서 푹 고면 그 뽀얀 김이 2평 가게를 가득 채우는데 그 냄새가 참 든든했습니다. 그 냄새가 곧 우리 미선이 분유값이고 기저귀 값이었으니까요. 연탄불이라는 게 또 얼마나 손을 잡아먹는지 몰라요. 솥 옮기다가 화덕 갈다가 손등을 어찌나 내었는지 지금도 제 왼손 등에 화상 흉터가 거뭇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겨울엔 동상까지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붓고 진물이 났는데 그래도 장갑 끼면 음식에 손맛이 안 산다고 맨손으로 다 했어요. 미련했죠. 근데 그 미련함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기까지가 또 보통이 아니었어요. 시장바닥 인심이라는 게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밥그릇 앞에선 칼 같거든요. 옆집이 국밥 1,000원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하고 단골 하나 뺏기면 그날 매상이 휘청했어요. 그래도 저는 딱 하나 절대 안 한 게 있어요. 양을 줄이거나 묵은 재료 쓰거나 저울 눈금 속이는 짓 그건 죽어도 안 했습니다. 정직한 밥에 정직한 값 그게 제 평생 장사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단골이 붙더라고요. 새벽 인력 시장 나가는 일용직 아저씨들, 시장 상인들, 근처 공사판 인부들, 그 양반들이 뜨끈한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아줌매, 오늘도 밥이 보약이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미선이는요, 가게 한쪽 평상에 포대기 깔아놓고 키웠어요. 손님상 차리다가 애가 울면 한번 안아주고 또 상 차리고 그렇게 컸는데도 어찌나 순하고 착한지요. 저는 미선이가 학교 들어가서는 도시락 반찬 하나는 아무리 바빠도 절대 안 빠뜨렸어요.
다른 건 다 아껴도 그건 안 아꼈습니다. 우리의 도시락만큼은 부족함 없이 싸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없이 큰 티 안 나게요. 그렇게 두 평 백반집이 32회를 흘려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용년의 밥상이라고 시장 큰 길에 번듯한 한정식집이 됐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외환 위기 터지고 다들 집 내놓을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에 빚까지 보태서 경매로 헐값에 잡은 낡은 3층 상가주택이거든요. 1층은 식당, 2층은 우리 살림집, 3층은 세를 줬어요. 그 빚 갚느라 또 10년을 허리띠 졸라맸지만 결국 제 이름으로 등기를 쳤습니다. 제 명의로 된 종이 한 장 받아들이던 날 남편 영정 앞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환갑되던 해에 제가 마지막으로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평생 부어온 적금을 탈탈 털어서 오피스텔 두 칸을 샀습니다. 701호하고 703호 딱 두 칸이요. 남들은 그랬어요. 그 나이에 무슨 오피스텔이냐. 그 돈으로 편하게 좀 쓰지. 근데 저한텐 그게 편하게 쓸 돈이 아니었어요. 그게 제 연금이고 제 보험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두 칸에서 월세 130만 원 나오면 늙어서 우리 미선이한테 손 안 벌리고 짐 안 대고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하나로 산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 되기 싫은 그 마음 다들 아시죠? 그 오피스텔 관리는 제가 직접 안 했어요. 식당 하나 붙들고 있는 것도 벅찬데 세입자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고 단지 앞 부동산 박 소장한테 통째로 맡겼습니다. 계약이든 월세 독촉이든 다 그쪽에서 하고 저는 통장에 월세 들어오는 것만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제 얼굴을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나중에 그렇게까지 요긴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길바닥에서 시작해서 손등 데워가며 딸 하나 키우고 그래도 늙어서 자식한테 짐은 안 되겠다고 두 칸 마련해 둔 게 제 살림 전부였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는 살림이었죠. 그런데 우리 미선이가 36이 되도록 짝을 못 만났어요. 착하고 야무진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제 속이 다 탔지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시집 언제 갈 거냔 소리에 미선이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 모습 보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팠어요.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지 우리 딸 기죽이지 말라고 속으로 몇 번을 삼켰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시무룩하던 우리 미선이가 볼이 발그레 해가지고 가게를 들어오더니 글쎄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 주말에 인사시켜도 돼? 그 말을 듣는데 제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36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변변히 못 해본 우리 딸이 볼까지 빨개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어떤 놈인지, 우리 미선이한테 잘하는 놈인지, 자식 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기쁘면서도 무섭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데려와 봐. 엄마가 솜씨 좀 부려서 한 상 차려줄 테니까. 우리 가게 제일 좋은 방 안쪽 별실을 비우고 그 주말에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갈비찜에 전이며 잡채며 우리 미선이 좋아하는 거 다 했어요. 손님한테 내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였죠. 우리 딸 처음 데려오는 사람인데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약속한 날 가게 앞에 새까만 외제차 한 대가 쓱 서더라고요. 거기서 내린 남자를 보는데 어휴 인물이 훤했어요. 키도 훤칠하고 양복은 어디 비싼 데서 맞췄는지 뻣뻣하고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요. 우리 미선이 손을 다정하게 잡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허리를 푹 숙이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세준입니다. 미선 씨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호텔보다 낫다고요. 말도 어찌나 살갑게 하는지
밥 먹는 내내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제 빈잔 채워주고 갈비살 발라서 미선이 앞접시에 놓아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싹싹한 사람 드물잖아요. 직장이 어디냐 물었더니 어디 투자 파트너스 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사무실에서 큰돈을 굴리는 일을 한다고. 제가 뭐 그런 걸 압니까? 그냥 우리 딸이 좋은 직장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요. "세준이 우리 주방 구경해 볼 텨?" 내가 30년 넘게 손때 묻힌 데야. 우리 가게 주방은 제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웃으면서 손을 내젓는 거예요. "아유 어머님 이 양복에 기름 냄새 배면 큰일 나죠. 다음에요 다음에." 하하하. 그땐 그냥 '비싼 옷이라 아끼나 보다.' 했어요. '멀쑥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 그날 이후로도 우리 주방엔 한 번도 발을 안 들이더라고요. 뭐 그땐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렇게 인사를 트고 나서 둘이 만나는 게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미선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제가 그의 시집 보낼 나이 되도록 처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를 부르고 퇴근하면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옷을 차려입고 그 모습 보는데 제가 다 흐뭇했어요. 우리 딸 저렇게 좋아하는데 늙은 애미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머리로는 좋은데 가슴 한쪽이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뭐랄까, 그림이 너무 깨끗한데 자꾸 한 기퉁이가 어긋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잖아요. 별별 사람 다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보는데 묘하게 촉이 생기더라고요. 그 촉이 자꾸 아주 가끔씩 콕콕 찔렀습니다. 한 번은 셋이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계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본부장님이 큰돈 굴린다는 사람이 자기 카드를 안 꺼내는 거예요. 우리 미선이가 자기 카드를 쓱 내밀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해서 봤더니 세준이가 그래요. "제 카드가 법인이랑 묶여 있어서 사적으로 긁으면 회계 처리가 복잡해서요. 미선 씨가 먼저 내고 제가 이따 보내주기로 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그 사람 지갑에서 카드가 나오는 걸 저는 끝내 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미선이 카드 아니면 현금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사위될 사람 집안이 궁금하잖아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형제는 있냐? 명절엔 어디 가냐? 그런 걸 물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그러면서 눈을 살짝 내리까는데 아유 제가 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저도 일찍 혼자 됐잖아요. 부모 없이 큰 사람이라니까 짠하기도 하고 더 캐묻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미선이 데려가서 잘만 살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나 싶어서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모든 게 까발려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부모 없다고 눈을 내리깔던 그 순간이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처럼 일찍 혼자된 사람이 그 말에 얼마나 약해지는지 그놈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따뜻한 구석을 골라서 칼끝을 들이민 셈이죠. 그때 제가 한 번만 더 캐물었더라면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둘 사이가 무르익을 때쯤 한 사람이 더 끼어들었어요. 우리 죽은 남편 사촌동생. 그러니까 미선이한텐 작은 아버지 뻘 되는 형배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형수, 이 건물 시세 얼마나 올랐어?" 그것부터 묻던 사람이에요. 제가 식당 일으키고 건물 등기 칠 때 축하한다는 말보다 부럽다는 말에 더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 떡하니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형수, 이번 혼사 말이야. 그거 다 내가 다리 놓은 거 알지? 내 인맥으로 세준이 같은 본부장감을 구해온 거지. 내 덕에 형수도 인제 본부장 사위 두는 거야. 우리 집안에 그런 인물 들여오는 거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저는 그냥 고맙다고 했죠. 어쨌든 우리 미선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으니까요. 근데 속으로는 좀 이상했어요. 평생 자기 입속만 챙기던 양반이 웬일로 이렇게 발벗고 나서나. 그땐 그저 나이 들어 사람이 좀 변했나 보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미선이는 점점 더 그 사람한테 푹 빠졌고, 저도 이젠 슬슬 장모될 채비를 해야 하나, 혼수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한평생 고생만 한 우리 딸,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호강하나 보다. 그 생각에 밤에 누우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준이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미선이도 없이. 저 혼자 보자면서요. 별실에 마주 앉더니 평소처럼 살갑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저랑 미선 씨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사람은 별실에 앉아서 우리 미선이 칭찬을 한참 다정하게 하더라고요. 미선 씨처럼 착한 사람 처음 봤다. 평생 잘하겠다. 그런 듣기 좋은 소리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아주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말인데요. 미선 씨한테 번듯한 집 하나는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전세금의 보태게 어머님이 한 1억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1억이요. 여러분, 그 1억이 저한테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탄불에 손등 데워가며 국한 그릇에 몇천 원 받아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아껴가며 30년을 긁어모은 돈이에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제 젊음이고 제 손가락 마디마디예요. 그걸 만난 지 반년 된 사람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유될 사람이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점잖게 물었어요. 세준이 자네 직장이 그렇게 좋다면서 자네는 모아둔 게 좀 없나? 결혼이라는 게 양쪽이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 얼굴에서 그 살갑던 미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식당이나 하는 분이라 금융은 잘 모르실 테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억이 어머님 눈엔 큰 돈 같죠? 그거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제가 굴려서 몇 배로 불려드릴 투자금입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 믿고 보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이나 하는 분. 그 말이 제 명치에 콱 박히더라고요. 평생을 이 식당 하나로 딸 키우고 사람 노릇하고 살았는데 그게 그 사람 앞에선 딸 보는 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우리 미선이 얼굴이 떠올라서요. 우리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서 상 엎으면 그 화살이 우리 딸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또 찾아오더니 이번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1억으로도 모자라니 제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제 평생이 들어간 그 건물을요. 어머님, 건물 담보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장만 찍으면 금방이에요. 식당이나 하는 분이 금리가 어쩌고 그런 거 뭘 아시겠어요? 그냥 저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또 그 소리예요. 식당이나 하는 분. 제가 이번엔 도저히 못 참고 한마디 했죠. 여보게, 아무리 사위라도 내 평생이 들어간 건물에 함부로 손대는 건 아닐세. 자네 사업이 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알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장모가 사위 면접 봅니까? 미선 씨 올해 36이에요, 36. 솔직히 말해서 저 아니면 누가 데려갑니까? 제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고마운 줄 아시고 따님 앞길이나 막지 마세요. 저 아니면 누가 데려가냐네요. 우리 미선이를요.
제가 손등 베어가며 도시락 반찬 하나 안 빠뜨리고 키운 우리 딸을 그 사람이 그렇게 값을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데 어찌나 분하던지 손이 다 떨렸어요. 저는 그날로 미선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미선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뭔가 좀 이상해. 돈 얘기하는 게 너무 급하다. 엄마가 사람 좀 보잖니? 결혼 잠깐만 미루고 그 사람 좀 더 알아보자, 응?" 진심이었어요. 우리 딸 인생 망칠까 봐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 미선이가 글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 행복을 못 봐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시집 못 가서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어. 막상 좋은 사람 데려오니까 이제 와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평생 돈, 돈, 돈. 세준 오빠 말이 맞아. 엄마는 그냥 식당 아줌마야." 식당 아줌마.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우리 딸 입으로 옮겨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채워 넣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미선이는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자기가 시집 간다고 모아둔 적금 1억 2천만 원을 통째로 깨서 신혼 미천이라며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다더라고요. 제 가슴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바닥을 칠 때 꼭 옆에서 등 떠미는 인간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집안엔 그게 형배였습니다. 미선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 양반이 신이 나서 친척들한테 전화를 쫙 돌린 거예요. "아, 글쎄 우리 형수가 돈독이 단단히 올랐다니까. 하나뿐인 조카가 그 좋은 본부장한테 시집간다는데 돈 1억이 아까워서 혼사를 맡고 있어. 평생 밥장사로 돈만 만질 줄 알았지 사람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 이 말이 친척들 사이에 쫙 퍼지니까 그날부터 제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평소 연락도 없던 시댁 어른들까지 줄줄이 전화를 해서는 "미선 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안 하나. 하나뿐인 딸인데 그렇게 모질게 굴면 쓰나. 돈 좀 보태줘서 곱게 시집 보내." 제가 아무리 그 사람 수상하다고 돈을 너무 밝힌다고 설명을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형배놈이 이미 저를 돈독으로 내미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미선이 없는 그 방을 들여다보는데 평생 안 흘리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딸은 나가고 친척들은 등 돌리고 그 사람은 내 건물에 도장 찍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나 혼자 나쁜 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여자예요. 한참을 울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뚝 멎더라고요. 텅 빈 미선이 방을 보는데 저 안에서 뭔가가 딱 소리를 내고 바뀌었어요. 그래, 울 때가 아니다. 저 멀쑥한 놈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내 손으로 까발려 주마. 우리 딸 눈에 씌인 콩깍지 내가 벗겨주마.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잠깐 집에 들른 미선이가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자기 신혼집 될 곳이라면서 사진 한 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들여다보던 제 손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 사진은요, 자기들 신혼집이 될 거라는 오피스텔 거실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미선이가 엄마 이거 봐. 전망 진짜 좋지?" 하면서 햇살 잘 드는 큰 창을 자연스럽게 찍은 거였죠. 근데 제 눈이 그 창밖 풍경에 딱 박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창 너머 길 건너에 낡은 세탁소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 그 옆으로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휘어자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려다보는 각도, 그 높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등골이 쭈뼛 서더라고요. 저 세탁소, 저 은행나무, 저건 제 오피스텔 7층에서 내려다보면 딱 보이는 풍경이거든요.
제가 환갑에 적금 깨서 산 제 노후연금 두 칸 중 하나, 그 703호 장에서 보는 풍경이 그 사진이랑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애써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동네에 비슷한 건물이 어디 한둘인가, 우연이겠지 하고요. 근데 시장바닥 30년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쪽이 자꾸 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날 미선이 돌려보내고 가게 문 닫자마자 저는 부동산 박 소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관리를 다 맡기고 있는 사람이요. 박 소장, 나예요. 우리 오피스텔에 혹시 강세준이라는 세입자 있나? 무슨 투자회사 본부장 한다는 젊은 남자. 전화기 너머에서 박 소장이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강세준이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사장님, 잠깐만요. 젊은 남자 세입자라면 703호 김덕수 씨 하나뿐인데요. 김덕수? 강세준이 아니라 김덕수?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박 소장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 거예요. 아, 근데 사장님, 그 703호 김덕수 씨 말이에요. 그 사람 월세가 벌써 9달째 밀렸어요. 월세 65만 원짜리인데 독촉장을 보내도 연락 안 받아서 슬슬 명도 소송이라도 넣어야 하나 하던 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전화기를 쥔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는 그 기분 아세요? 강남에서 큰돈을 굴린다던 본부장님, 식당이나 하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깔보던 그 잘난 사위님, 제 건물에 도장 찍으라고 1억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던 그 인간이요. 알고 보니 강세준도 아닌 김덕수였고 바로 제 오피스텔 703호에 빌붙어서 제 월세를 9달이나 떼먹고 살던 빈털털이었던 거예요. 남의 돈도 아니에요. 제 노후연금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마련해둔 그 두 칸 중 하나에서 그놈이 9달을 공짜로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입으로 우리 미선이한테 청혼을 하고 저한테서 1억을 더 뜯어내려던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그 웃음이 어느 순간 아주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미선이한테 전화해서 "이놈 사기꾼이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하고 소리쳤겠죠.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못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이걸 까발리면 우리 미선이가 뭘 하겠어요. "엄마가 또 돈 아까워서 멀쩡한 사람 사기꾼으로 모는 거지?" 그러겠죠.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애 귀에 애미 말이 들어가겠어요. 게다가 그 야가 빠진 놈은 분명 또 그럴듯하게 둘러댈 거예요. 사정이 있었다, 어머님이 오해하셨다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딸은 그놈을 영영 오해받은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저를 원망하면서 그놈 따라가 버릴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 이놈을 그 잘난 입으로, 그 잘난 손으로 제재를 직접 증명하게 만들자.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우리 미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자. 그러려면 제가 먼저 어수룩하고 돈 많은 호구 장모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경찰서 경제팀에 있다는 오 형사라는 분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더니 그분이 차분하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정황만으로는 그냥 빚 많고 이름 속인 사람일 뿐이에요. 사기로 제대로 엮으려면 저 사람이 거짓 신분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이 넘겼다는 적금 말인데요. 저 사람이 그 돈을 아직 다른 데로 빼돌리기 전이라면 빨리 움직여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콱 새겼어요. 그래, 그 순간을 내가 직접 차려주마. 우리 딸 적금도 그놈 소나기에서 빼내오마.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우리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푹 죽이고 늙고 마음 약한 애미인 척하면서요. "미선아, 엄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 늙은 애미가 뭐라고 맞겠니? 세준이한테 전해라. 1억이고 건물이고 엄마가 다 도와주겠다고. 대신
엄마가 나이 들어 서류 같은 건 통 모르니까 그건 우리 식당에서 천천히 같이 보자고. 알겠지?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가 환하게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세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신이 나서 들뜬 목소리로요. 어머님, 역시 현명한 분이세요. 제가 서류 싹 다 준비해서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되게 아주 깔끔하게 다 해놓을게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래, 이놈아, 어디 한번 그 도장 찍으러 와봐라. 저는 전화를 끊고 제 앞치마 주머니를 가만히 쓸어봤어요. 그 주말에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어둘지 저는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드디어 그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별실을 깨끗이 치우고 그날은 손님도 안 받고 아예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빨간불이 들어온 채로요. 오영사한테는 이미 다 일러뒀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곧장 들어오기로요. 형사들은 가게 바로 옆 골목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죠. 점심때쯤 되니까 가게 앞에 그 새까만 외제차가 쓱 서더라고요. 세준이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 미선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글쎄 형배까지 슬그머니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 놓은 거래가 잘 굴러가나 감독이라도 하러 온 모양이죠. 셋이 별실에 들어왔는데 세준이 얼굴이 아주 활짝 폈더라고요. 다 됐다. 이 호구장모가 드디어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떨리는 손을 꼭 누르고 한껏 어수룩한 시골 노인네처럼 굴었습니다. 아유, 어려운 서류는 내가 통 모르니까 자네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게. 그랬더니 신이 나서 가방을 열더라고요. 세준이가 서류를 주르륵 꺼내 상우에 쫙 펼쳤어요. 무슨 투자 약정서네, 대출 동의서네, 빨간 도장 찍을 자리가 군데군데 표시돼 있고 그러더니 인감증명서 한 장을 척 내미는데 제가 장사하면서 서류 만져본 게 30년이잖아요. 슬쩍 봐도 이게 어디서 손을 댄 티가 나는 거예요. 글자 간격이며 도장 색이며 의조였던 거죠. 근데 저는 모르는 척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짓 어리숙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보게 이 1억이랑 우리 건물 잡은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 미선이 신혼집 전세금 맞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우리 미선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픽 웃으면서요. 어머님, 그건 아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복잡한 건 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식당 아줌마는 그냥 절 믿고 여기 도장만 딱 찍으시면 됩니다. 식당 아줌마, 또 그 소리.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은기 빨간불이 그 말을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또박또박 다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인주의 도장을 꾹 묻혔어요. 세준이 눈이 번쩍 빛나더라고요. 다 됐다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도장을 서류 우위가 아니라 상 한쪽 구석에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도장 대신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내 펼쳤어요. 우리 오피스텔 세입자 명부였습니다. 703호 김덕수 씨?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준이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더라고요. 월세가 9달이나 밀렸던데 강남에서 큰돈 굴리는 본부장님이 월세 65만 원이 그렇게 버거우셨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덕수가 누구예요? 저는 강세준. 이복의 김덕수. 제가 안경을 벗고 그놈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기를 치려면 말이야. 적어도 자네가 9달이나 공짜로 빌부터 사는 그 방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쳤어야지. 703호 주인이 바로 나야. 용녀 나라고. 쨍그랑 세준이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별신문으로 튀어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앞치마끈을 스르륵 풀었습니다. 그게 신호였어요. 닫혀있던 별신문이 벌컥 열리면서 오형사하고 형사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덕수 씨, 사문서 위조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망치려던 그놈 양팔이 그 자리에서 꺾였어요. 미선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은 채 얼어붙었고요. 알고 보니 이놈은 강세준이 아니라 김덕수. 이미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멀쩡한 여자들 등쳐먹다 걸린 사건이 2건이나 더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무슨 투자 파트너스? 그런 회사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명함도 가짜, 시계도 가짜, 그 외제차도 리스였고 그놈 인생 전부가 통째로 가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그놈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문자 하나를 저한테 슬쩍 보여주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게 형배가 세준이한테 보낸 문자였거든요. 이번 건 성사되면 약속한 3천 잊지 마쇼. 순간 머릿속에 환해지더라고요. 형배 그 인간은요, 우리 미선이를 좋은 사람한테 다리 놔준 게 아니었어요. 사기꾼한테 3천만 원 받기로 하고 제 조카를 통째로 팔아넘긴 공범이었던 겁니다. 평생 제 건물을 배합하던 그 인간이 돈 3천에 우리 딸 인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얼굴이 흑빛이 된 형배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빠지려는 걸 제가 불러 세웠어요. 큰 소리 안 냈어요. 아주 차분하게요. 도련님, 우리 죽은 그이 사촌 동생이라고 명절마다 우리 집 와서 제삿밥 얻어 드시던 양반이 조카를 사기꾼한테 돈 받고 팔아넘겨? 형사님들, 이 사람도 같이 조사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탰죠. 도련님, 이제 우리 집 제삿밥은 영영 못 얻어 드시겠소. 형배도 그 자리에서 공범으로 같이 끌려나갔습니다. 평생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더니 그 욕심에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거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미선이는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별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 알고 보니 제 엄마 건물에 월세 떼먹고 빌부터 살던 사기꾼이었다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오빠가 그럴 리 없다면서 오열했지요. 제 가슴도 같이 무너졌지만 저는 말없이 우리 딸을 꽉 끌어안았어요. 됐다. 늦지 않았다. 우리 딸. 이제라도 눈을 떴으니 됐다. 그거면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세준이 그놈이 우리 미선이한테서 받은 적금 1억 2천만 원을 아직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고 자기 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요. 제 1억까지 마저 받아서 한꺼번에 싹 챙겨서 튀려고 기다리던 참이었던 거죠. 그 욕심 덕에 그 계좌가 체포되던 그날로 동결됐어요. 우리 미선이 피 같은 적금은 단 한 푼도 안 잃고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식당 별실에서 저는 큰 소리 한 번 안 치르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멀쑥한 도둑놈하고 거머리 같던 형배를 한날 한시에 깔끔하게 쓸어버렸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다진 제 깡과 제 손때 묻은 명부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미선이는 한 일주일을 방에서 안 나오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잘못 봤다는 것도 또 그 일로 제 가슴에 모진 말 박은 것도 어린애처럼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거겠죠. 저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방문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 가만히 놓아뒀어요. 우리의 도시락 반찬 하나 안 빠뜨리던 그 마음 그대로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방불을 탁 켜는데 부스스한 얼굴로 우리 미선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도마 앞에 놓인 칼을 집어들더라고요. 물을 채 썰기 시작하는데 손이 어찌나 서툰지 굵었다 가늘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삐뚤빼뚤한 무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한참을 말없이 부만 썰던 미선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거. 사기꾼이라는 건 말이다. 돈을 보고 와.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벌린 돈인지는 절대 안 봐. 그 사람은 우리 집 돈만 봤지. 내가 그 돈 벌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못 본 거야. 나는 그걸 이 손등으로 30년을 배웠고.
그러면서 제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새댁 시절 연탄불에 데워서 거뭇하게 흉터진 그 손등이요. 미선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더니 또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딸 이제 돌아왔구나. 정말로 돌아왔구나. 자, 궁금하실 테니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김덕수라는 놈은요. 우리 일에다가 다른 동네에서 저지른 여죄까지 줄줄이 더해져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대요. 비싼 양복이 아니라 제수복 입고요. 형배도 공범으로 처벌받고 이제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삽니다. 평생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배합하더니 결국 그 욕심값을 제대로 치르는 거죠. 우리 미선이 적금 1억 2천만 원은 두말할 것 없이 고스란히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던 703호엔 이제 막 살림 시작한 성실한 신혼부부가 들어와 살아요. 월세도 꼬박꼬박. 그 집 새댁이 가끔 우리 식당에 와서 밥도 먹고 가는데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그놈이 9달이나 떼먹고 빨아먹던 제 노후연금이 이제야 다시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식당은 모녀가 같이 합니다. 우리 미선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엄마한테 장사를 배우겠다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처럼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싶어. 그래서 요즘은 손님 얼굴 익히는 법부터 까다로운 손님 어르고 달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 옆모습 보고 있으면 어찌나 든든하고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슴에 뼈저리게 새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명함은요, 종이 한 장이면 얼마든지 바꿔 달 수 있습니다. 본부장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은요, 그건 절대 의조가 안 돼요. 월세 9달 떼먹은 인생은 아무리 비싼 양복 입혀놓고 외제차 태워놔도 결국 월세 9달 떼먹은 인생인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명함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결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 혼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자식이 좋다는 사람한테 부모 눈에 덩달아 씌어버리는 그 콩깍지.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애가 좋다는데 그 한마디에 멀쩡한 부모가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저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늙어서 내 손에 쥔 내 목숨줄. 그게 재산이든 자존심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그래야 늙어서도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우리 식당 불을 켜는 용녀입니다. 다들 따뜻한 밥 한 끼 거르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용녀 어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 사연 정리하면서 손에 땀을 다 쥐었어요. 그 멀쑥한 도둑놈이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할 때는 제가 다 속이 터지더니 어머님이 앞치마에서 명부를 딱 꺼내 펼치시는 그 대목에선 아유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평생 새벽 4시에 불 켜고 사신 분의 그 단단한 깡, 그 지혜, 우리 용녀 어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크셨을까.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DJ 친정엄마가 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때 "엄마는 왜 내 행복을 못 봐줘?" 하고 소리쳤던 우리 미선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딸을 지킨 용녀 어머님이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식 좋으라고 한 말인데 자식한테 모진 사람 소리 듣고 가족한테 등돌림 당하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밤에 혼자 오신 분, DJ 친정엄마가 그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 지키려고 잠깐 나쁜 사람 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요. 세상 그 어떤 명언보다 정확할 때가 많아요. 당장은 욕먹고 원망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다 압니다. 그날 새벽 우리 미선이가 말없이 엄마 옆에 와서 물을 썰었던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 가족 때문에 혼자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정엄마는 여러분 편이에요. 늘. 이렇게 우리 용녀 어머님처럼 속에만 묻어두고 차마 말 못했던 이야기,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못했던 그 답답한 사연, 친정엄마한테 살짝 들려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친정엄마가 따뜻한 차 한 잔 내려놓고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그거 하나가 친정엄마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제 곧 장맛비 소식이 들리네요. 비 오는 날 길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어디 아픈 데 없이 따뜻한 밥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그게 친정엄마 부탁이에요. 그럼 DJ 친정엄마는 또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사연 하나 품에 안고 다음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